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승 원장입니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미루는 습관. 내가 일을 실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고 마음을 먹었는데 행하지를 못하고 있고, 운동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마음만 먹고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고 있고,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거 언제 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하는 건 마감 기간이 다 됐을 때 시작한다는 거. 우리 모두 일을 걱정만 하고 실제로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들고 왔냐면, 진료실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랑 마주치게 됩니다. 환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 영상을 많이 봐서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서 운동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수영 같은 거 등록해서 하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한 발짝 거기로 이동하는 게 안 돼서 결국 다 미루고 있어요. 실행을 하지 않고 미룬다, 이거 굉장히 인간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게을러서 그럴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방식,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패턴을 바꾸지를 못해서 그 습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사고의 패턴만 바꿔주면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언어에는 사고방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나,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냐를 알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 일 끝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압박을 받고 있죠. 꼭 해야 돼 라고 자신한테 푸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압박을 받고 있다, 어떤 푸시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까지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발성이 많이 부족해요. 즉, 외부에서 푸시에 의해서 내가 어떤 동기부여는 됐는데 누가 계속 나를 좀 더 푸시해 줬으면 좋겠어, 강제로라도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선택해서 움직인다, 자발성,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가급적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게 최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걸 해야 돼요. 남이 시킨 걸 하지 마세요. 그럼 직장에서 남이 시킨 거 안 하면 뭘 해? 직장에서 하는 일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일하는데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건 내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원해서 하고 있어, 회사에서 돈을 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원화를 채굴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목적이 단지 그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주도적이지 못하고, 시켰으니까 의무감에서 하고, 누가 외부에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잔소리를 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의무감에서 하지 않으면 본인이 자율적으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용기도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소모되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생각이란 걸 하게 된단 말이죠.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걸 실현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가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한다는 그 마음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면허를 따요. 제가 면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대형 트레일러 면허, 대형 버스, 대형차 면허, 그다음에 이륜 소형 면허, 오토바이, 그리고 요트 면허를 이번에 지금 따려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카약을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트도 바다에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취미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저랑 같이 면허를 따자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엄청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카약만으로도 재밌기 때문에. 그런데 또 친한 분들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요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면허가 필요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요트에 관심을 증폭을 시킵니다. 요즘은 좋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나와 있어요. 요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트를 타는 사람, 요트를 가지고 제주도까지 가는 사람, 또 크로아티아에서 요트를 사서 그 주변을 지중해를 여행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야, 요트가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좀 생기고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된 게
요트가 우리가 바람이 뒤에서 와야지만이 앞으로 전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트는 전방 45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45도만 벗어나면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약간 과학적 상식이 좀 포함된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게 되고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외부적 동기에 의해서 누군가가 하자고 했고 시험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속을 했으니까 내 내적인 동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왜? 관심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점점점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적 동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책을 한 달에 몇 권을 읽냐면 보통 10권, 적게 읽을 때는 한 5권 정도는 읽어요. 책을 많이 읽었을 때 관심 분야가 많아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새로운 관심 분야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주요 관심사는 거의 AI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왜? 시대가 갑자기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뭔지, AI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 우리가 AI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내 일자리 뺏어가는 거, 그리고 인간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고자 하면 AI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절대 두렵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AI의 본질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AI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사고를 깊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AI가 본질적으로 뭔지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 합당한지를 계속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얘기가 길게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내적 동기를 만들었어요. 요트에 관심이 생기고 요트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책을 보면서 요트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요트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실기시험을 봤는데 한 번만에 합격을 했어요. 처음에 그 시험 문제집을 딱 받아봤을 때 문제가 몇 문제냐면 700문제예요. 처음에는 뭐 상식적인 문제 나오겠지, 우리 운전면허 수준이겠지 했는데 용어가 너무 생소해. 그리고 법규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법규들이 많아. 어떤 걸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고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이런 게 막 있어. 야, 질리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외워? 라고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그런 사소한 법규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요트를 타보게 됐을 때 뭐가 문제된 행동이고 법규는 뭐고 이런 용어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단순히 돛을 펴라 돛을 내려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트는 서구 문화이기 때문에 다 용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 용어들 자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억지로 하면 그거 700문제 외워서 시험 통과하는 거 어려워요. 말하는 방식을 바꿔서 압박을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선택했고 이건 재밌는 일이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운동을 꼭 해야 돼. 내일은 반드시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받으면 도망칠 방법들을 막 찾아내요. 내일은 미세먼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일은 온도가 너무 낮잖아. 모레도 있는데 왜 꼭 내일 해야 돼? 라고 살랑살랑 도망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요. 반대로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나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 나는 운동을 좋아해. 오늘도 내가 운동을 선택했네. 내일도 선택해야지. 계속 긍정적으로 압박을 주지 말고 선택한 내 자신한테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로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선택한 걸 내가 이뤄냈다. 결국에는 제가 운동을 하라 동기부여를 자꾸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런 식의 동기부여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적 동기, 스스로 했다라는 자신감. 이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환자들이 주구장창 얘기해요.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알겠는데 못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잖아. 어렵다,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 말을 꺼내지 마세요, 절대. 나는 좋아한다.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나는 운동을 하고 싶다. 나는 원래 운동을 좋아했어. 나는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한테 자꾸 그쪽 방향으로 긍정적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면 스스로를 속이고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야, 뭐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좋게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에 자꾸 휘둘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남들한테 허언할 필요는 없어요. 남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자기 자신한테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굳이 남들한테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요. 왜? 자기 충만감이 있거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재미가 없고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어. 일을 하면서 일이 즐겁지가 않아. 일이 왜 즐거워요? 일은 원래 즐겁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묻잖아. 어떻게 즐겁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든 회사에서 취직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든 그 목적을 찾아내야 돼요. 동기를 찾아내야 된다고. 외부적인 이런 동기 말고 내적 동기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이유가 만들어질 때까지 멈춰야 돼요. 하던 일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 일은 내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칠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거절이라는 것은 자기 선택권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싶으면 거절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일의 방향을 똑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걸 계속하고 있고 이상한 걸 계속 주는데도 그걸 무비판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다. 그 그룹 전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자. 그게 무슨 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내가 해야 될 행동 하나하나, 지금 숨쉬는 이 순간 모든 게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삶들로 삶이 채워졌을 때 무슨 불안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걸 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선택이거든, 그건. 그리고 그게 나의 선택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성찰이 주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되거든요. 내 선택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 발짝을 떼는 그 방법, 시작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발을 떼기 위한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시작이 반이다, 진짜예요. 그냥 한 발을 떼면 되고 그러면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는데 대부분 두려움에 의해서 언제 하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시작을 하지 못하잖아요. 말을 봅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결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끝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스스로한테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Right now, 바로 그 순간, 1분 후도 아니고 2분 후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냥 지금 이 순간 해버리면 됩니다. 아는 지인들이랑 요트 면허를 따기로 했어요. 우리 꼭 요트 면허를 딸 거야. 이런 말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필기시험 날짜가 언제고 그 날에 시험 치기 위해서 등록하고 응시료를 카드 결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가 주어졌으니까 시작을 하게 돼요. 저는 항상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인사이트를 얻는단 말이죠. 최근에 내 삶에서 의미 있게 관찰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제가 요트 면허를 따기 위해서 실기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어요. 면허를 등록을 하고 책을 샀어. 700문제가 들어있더라고요. 같이 하기로 했던 분들이 시작을 안 해. 그 책을 한 페이지라도 보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시작을 안 하시더라고. 문제집을 딱 받아보니까 700문제예요. 우리 운전면허 같은 거 생각하고 제가 좀 만만하게 봤는데 한 문제 한 문제가 만만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용어도 생소하고 해서. 그래서 700문제니까 한 문제 1분씩만 잡고 반복하자. 한 문제에 1분씩 투자하면 700분이 걸린다. 한 11시간 정도가 걸린다, 최소.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투자를 해도 3일은 꼬박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 첫 페이지를 내가 열어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같이 했던 분들은 시작을 안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뭔지 감도 안 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하지 뭐 해야 된다 시작도 안 했어요 라고 스스로 압박은 느끼지만 미루게 된단 말이죠. 첫 페이지를 안 넘겨봤기 때문에. 첫
페이지를 넘겨보는 순간 아, 시간 계산이 돼. 아,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유가 생겨. 근데 시작을 안 하면 와, 이거 언제 하지? 이거 700문제네? 압박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정보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확인을 했지. 구체적이지. 그러니까 실제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아, 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루에 4시간씩 3일 보고 가서 시험을 치니까 50문제 시험이 나와서 딱 2문제 틀리고 끝. 깔끔하게 합격. 같이 시험 치신 분들은 첫날 합격을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에 합격을 하셨어요. 저는 빨리 해서 시간 절약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막막하게 두려워하고 이거 어려운데 안 될 것 같은데 두려움에 휩싸이면 한 번에 끝날 게 2번, 3번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공대를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한의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한의대가 의대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때는 허준이라든지 대장군 같은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피크를 칠 때 제가 한의대를 가야겠다 생각을 먹었고 당시에는 웬만한 의대보다 한의대 커트라인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재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5월에 제대고 시험이 11월이잖아요. 그 준비할 기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물리적 시간이 충분할까 안 할까. 5월에 제대해서 11월 시험인데 6개월 동안 암기 과목들은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복을 계속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수학을 안 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고 수학을 과연 내가 충분히 맞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한의대 들어가려면 5개 틀리면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정권으로 들어가려면 수학 능력 시험에서 2개, 3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공대 갔을 때 수학을 잘 못하니까 공대 수업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나 어차피 복학을 하더라도 수학을 잘 못하면 학과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드니까 수학은 나 어차피 기초부터 다시 좀 다져놔야겠어. 그래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기로 했는데 수학의 기초가 생각보다 제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대를 갔으니까 고생을 지지리도 한 거죠. 미분적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갔어요. 심지어는 수학 거의 반타작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다른 암기 과목을 좀 잘해서 쉽잖아요, 사실. 군대에서 이제 상병 좀 지나가면 한 1년간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책을 볼 여유가 있잖아요. 중학교 책부터 중학교 교과서를 집에다가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하나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거 할만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 사서 이걸 다 풀면 문제가 없겠다. 수학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해서 수학의 정석, 공통수학, 수학 1, 2 그냥 시간 안 배서 그것만 주구장창 1년 동안 보고 나서 제대해서 딱 6개월 동안 암기 과목만 딱 끝내고 수능을 쳤는데 딱 2개 틀렸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내가 뭘 해야 된다. 한의대를 가고 싶다. 두렵고 압박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싶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나를 파악하고 나의 시작점이 뭔지 내가 개뿔도 수학도 못하면서 그냥 수능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받아보는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데 그걸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안 된다. 나의 수준은 아주 처참하다라는 현실을 인지를 하고 시작 지점을 내가 설정을 하고 그 즉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작을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구체화가 일어나요. 현실적으로 어떤 플랜을 짜야 되겠구나. 막연한 데서부터 벗어나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움직임 한 발을 뗄 수 있고 내가 뭘 봐야 되는지가 구체화되는 거죠. 막연히 결과 위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시간이 다 흘러 지나가 버려요. 현실 세계에서 발을 딛지를 못하고 실제 내가 해야 되는 거 1분 1초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벌벌벌 떨다가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과만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에요. 내가 한의대를 가고 말고 이런 결과에 휩싸여 가지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한의대를 가건 말았건 내가 수학을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 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압박을 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저는 한의대를 들어가지 못하면 일반 대학 갈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농사를 지으니까 채소 장수를 해야지. 그걸로 장사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채소를 많이 파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플랜 B가 있었어요. 내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내가 공부로 한의사가 돼서 직업적 만족도와 내
취향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한의사 되는 거 꽤 괜찮아. 근데 그 외에는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영업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살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해야겠다. 그럼 자영업도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 근데 아버지가 농사죠. 배추 농사 있잖아. 그러면 나 배추 갖다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여유롭게 두려워하지 말고 플랜 A도 있고 B도 있고 내 현실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시작의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예요.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한 발 떼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가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백지 상태에서 아무 정보가 떠오르지가 않아.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정보가 있어야지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첫발 흰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해밍웨이도 어려웠어요. 해밍웨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빈 페이지 앞에 앉아 있는 건 공포와 같다. 시작이 안 되는 거지.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처음 한 줄을 쓸 때까지는 온갖 망설임이 몰려온다. 무라카미 하루키 글 얼마나 주옥 같은 글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냥 후룩 빨려 들어가잖아, 우리 읽다 보면. 그런데도 그 사람조차도 한 줄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시작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뭔가를 시작을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돈부터 붙여요. 제가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등록을 하고 돈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어떤 취미를 할 때, 도전을 할 때 그냥 적당한 물건을 안 사요. 꽤 괜찮은 물건을 돈을 주고 지불을 해요. 제가 카약을 시작을 할 때 카약이 단계가 많아요. 뭐 싼 거는 5, 60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5, 600만 원짜리예요. 1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5, 60만 원짜리로. 왜? 나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발을 담그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도 많이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카약을 시작했던 계기 자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무릎이 망가졌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패들링 스포츠를 해야겠다라고 정했고 카약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필요한 카약이 뭔지를 알게 됐고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운동으로 몸을 재건을 시켜야 되겠고 이게 단순히 어떤 취미 카약 수준이 아니라 동호인 대회에 나가서 순위권에 들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위 기종 가지고는 동호인 대회에서 순위권에 못 들어가요. 자전거 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일단 장비보다도 본인의 체력이 중요하지만 장비의 한계를 결국에는 못 넘어서요. 그래서 자전거 가격이 막 결국에는 어느 평균 이상으로 막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동호인들 수준에서 좀 상급 기종들 상위권 사람들이 쓰는 거 그게 상당히 접근성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차근차근 쉬운 배부터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간단 말이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어려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난이도가 높고 시련이 닥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늘 긍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삶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좁은 배를 선택을 했고 그건 초보자가 타면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배가 익숙해질 때까지 물에 몇 번을 빠졌냐면 이렇게 패들링 하다가 가만히 가다가 밸런스가 무너지고 푹 빠져요. 그럼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타고 앉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체력 소모가 심하단 말이에요. 3달 동안 70번을 빠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면 뭔가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 이유들을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개입하는 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바로 실행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조금 조사를 하고 구체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망설이지 말고 시작을 하고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냈을 때 그 안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 운동이 나한테 맞을까 어쩔까 저쩔까 막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계단 운동이 최고 좋다라고 올려도 수많은 부정적 댓글이 달려요. 와, 놀랍습니다. 그거 뭐라고? 이게 좋은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해보면 될 거고 해보니까 어떤 점이 어렵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스스로 알아나가야 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 댓글부터 달고 있어요.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긍정적인 사람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자꾸 주잖아요. 부정적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인생이 얼마나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댓글을 다는 데조차 부정적이고 불안함을 통해서 본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불안감에 두려움에 막막함에 궁금할 때
궁금해하지 말고 계단 그게 뭐라고 몇 칸 올라보면 되잖아. 그냥 해보고 말아라 이거예요. 사람 머리는 이거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요.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건 대부분 다 가짜예요. 사람한테 진짜인 거는 몸을 움직였을 때 느끼는 감각과 그 움직임, 실제 느낀 느낌, 이런 게 진짜예요. 머리가 만들어낸 그 가짜 감각들에 휩싸여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 온갖 본인의 삶을 가로막는 그 장막 속에 있지 말고 그냥 시작을 하자. 근데 어떤 시작을 해야 된다? 본인 인생에 긍정적인 거, 쓸데없는 걸 하지 말자고. 본인이 선택한 거, 남이 시켜서 한 거 말고 본인이 선택한 거 위주로 해보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본인의 선택이 뭔지는 이전 영상을 보면 제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은 시작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드시 끝내야 된다. 결과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시작을 못해요.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언제까지 끝내야 될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다 개입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개입되기 전에 그냥 딱 해버려야 돼. 그냥 현실 세계에서 해버려야 돼.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아무짝에도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시작을 해야 된다. 말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걸로 가라. 행동으로 가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실수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에 대한 어떤 허상, 그걸 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벽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에 대한 내 대응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완벽주의가 불러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내 자식은 이래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불만족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압박을 받으면서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망설이고 준비될 때까지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하면서.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을 추구를 하면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기대. 세상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변화의 과정에 속해 있고 어떤 완벽한 것도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요. 물리학적으로도. 모든 물질들은 다 변화의 과정에 있는 거고 고정된 실체는 없고 계속 변화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완벽한 거, 완전 무결한 걸 찾으려고 하는 순간 본인은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자기 자신한테 실수를 용납을 해주는 자세.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야 라는 태도로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삶을 부드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완벽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완벽한 대상을 상정을 해놓고 본인은 항상 불만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내가 좀 모자라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만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도 꽤 괜찮아 라는 말을 항상 자기 자신한테 해줘야지만이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완벽을 추구할 때 늘 인생에서 등장하는 어떤 실패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도 너무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실패는 인생에서 그냥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현상이야. 실패 한 번 나타났을 때 나 인생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 크기를 크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좀 못 본 거, 취직해서 대기업 못 간 거, 결혼 아직 못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그냥 밀어넣습니다. 왜? 사람들이 상정한 꽤 괜찮은 완벽한 삶에 대해서 자꾸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 안 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어떤 상황에 있던 내 삶은 꽤 괜찮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한테 어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돌뿌리가 있든 도랑이 있든 그런 거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 나는 가야 되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뭘 배워요? 돌뿌리는 피해 가야 되는구나. 도랑은 뛰어서 넘어야 되는 거구나. 배우잖아. 그거 안 배우면 그 끝까지 못 가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길만 자꾸 찾다 보면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실패, 많은 실수들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 실패가 일어났고 좌절이 일어났고 시련이 일어났으면 내 인생에 또 하나의 배울 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완벽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매진을 하고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시작 자체를 안 해. 왜? 실패했을 때 비난받는 게 싫거든.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해. 이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에서는 도전을 해야 되고 변화를 수용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벌려야지 뇌가 깨어나고 재밌다 느끼고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모든 게 차단이 돼.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환자들 보면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서 완벽하게 보이길 원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사람은 다 그냥 허점투성이에요. 인간이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잖아. 완전 무결한 존재는 무슨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광물 같은 거예요. 걔도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잖아. 다이아몬드도 끊임없이 변해요, 그 안에서. 근데 심지어 살아있는 생물이 어떻게 완전 무결할 수가 있겠냐고. 완전 무결한 거는 무생물에 더 가까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항상 변하고 내 신념, 내 모습,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런데 어떤 게 완벽한 거야? 무슨 어떤 겉모습은 연예인처럼 뭐 백옥 같은 피부에 예뻐야 되고, 뭐 주름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는 뭐 170은 넘어야 되고, 뭐 기준 많이 만들어 놨어. 그 기준에 자기를 우겨 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기를 자꾸 속여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척 해야 되고, 친절한 척 해야 되고, 겉모습도 티끌 하나 없어야 되고, 허술하고 좀 빈틈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가 싫은 거죠. 힘들게 살아가.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 저도 예전에 좀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저도 그런 걸 추구를 했어요. 친구들이 좋은 자전거 타고 뭐 좋은 옷도 입고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는 집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좋은 자전거 타고 나이키 운동화 신고, 우리 때는 애들이 그 옷이 잭 니클라우스 그 골프복 그걸 입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럼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사 입을 수 없잖아. 사실 난 성격이 뭐 그런 걸 부러워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어차피 돈도 없어서 그런 걸 못 사잖아요.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기가 죽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정했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또라이 컨셉으로 살아야지. 나는 그냥 남들이 안 가는 길로 남들 신경 안 쓰고 살면 생각보다 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조건이 그래서 그런 거지만 완벽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허술한 사람, 좀 빈틈 있는 사람, 저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그래도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때이긴 했어요. 고무신까지는 안 신잖아. 근데 나는 또라이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진짜 우리 아버지가 신는 고무신, 하얀 고무신 신고 여기다가 나이키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녔어요. 실내화에 애들이 그런 장난을 치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 근데 나는 아예 그냥 학교에서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애들이 놀리고 막 그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좀 허술한 사람이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나를 가식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부족한 면을 그냥 드러내면 됩니다. 자전거도 저는 뭐 타고 다녔냐면 그 쌀집 자전거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날렵한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저는 집에 있는 그 쌀집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애들이 저 지나가면 맨날 놀렸어요. 여러 가지 별명으로 저를 불렀어요. 막 또라이, 뭐 이티, 뭐 그런 애들은 다 별명 붙이고 살잖아. 근데 저는 그게 즐거웠어요. 어떤 식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때? 그전에는 어느 정도로 소심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그전에는 누군가가 나의 결점을 발견하면 어떨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살았어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인데, 한 중학교 2학년 때 이러다가 나 그냥 병 걸려 죽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냥 어차피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걸 감추려고 해봐야 감출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컨셉을 바꾸자. 남들이 좀 놀리면 어때? 그러면 남들이랑 또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 라고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도. 야, 너 나이키 고무신 일로 와봐. 너 이거 왜 신고 다녀?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저를 기억을 했어요. 물론 뭐 제가 이런 또라이 짓 하는 애들이 주로 공부를 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 하는데 좀 또라이였어요. 그래서 되게 좀 유명했고, 그 전에 소심했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좀 허술하고 좀 나사 빠진 것처럼 행동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관계가 어색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어울리게 됐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았을 때, 허술했을 때 관계에서 얻는 장점이 많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 만족을 할 거냐 이거예요.
서울대를 가면 만족할 거냐고, 삼성전자를 가면 만족을 할 거냐고, 의사가 되면 만족을 할 거냐고, 의사가 되면 돈을 또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냥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완벽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긴장과 압박 속에 밀어 넣을 것이냐, 실수를 인정을 하고 내 삶을 자유와 회복, 압박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실수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나 자신한테. 이게 지속 가능한 거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상정하고 살지 말고 실수해서 오히려 배우는 삶을 사는 게 그 순간순간 계속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허상을 꿈꾸지 말라는 거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 안에 자유와 회복이 있고 만족감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어떤 허상을 상정을 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나 자신을 못난 인간으로 치부하지 말고, 실수하더라도 난 이 실수에서 배웠어, 충분히 수고했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허상을 쫓지 말고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나가자 이거죠.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실수했을 때 꼭 이 말을 본인한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실수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본인한테 해줘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점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완벽하지 않아야지 압박받는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몸도 편해지고 병도 낫고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제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거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건강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하다 보면 하는 일들이 무조건 잘 돼요. 제가 환자들이랑 상담하면서 환자의 인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병이 왔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지, 전 그런 게 되게 궁금해. 환자들한테 막 물어봐요. 저는 뭐 다 물어봐. 그냥 환자한테 뭐 이상한 거 다 물어봐요.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게 난 너무 궁금해.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막 자기 얘기를 해줘요. 그럼 딱 재밌게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몰라, 물어보기 전에 몰라요. 정말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가장 세상에서 지금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주변 사람 진심으로 자기 얘기를 안 해. 대부분 남들한테 완벽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좀 괜찮은 면을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다들 힘들어.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부여잡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조금 더 나아져도 될 텐데, 괜찮을 텐데, 삶의 스탠스를 좀 바꿔볼만 할 건데, 근데 뇌가 조금 몰랑몰랑한 분들은 제 얘기를 싹 받아들여서 홀라당 곡을 써먹어요. 20대들이 말이 잘 통해. 아직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뭘까라는 아직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팁을 주면 그걸 몇 주 안에 그걸 수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해, 저한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팁을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던데요? 또 다른 조언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난 너무 기분 좋죠.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것도 홀라당 받아먹어. 근데 30대, 40대, 50대 나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꽉꽉 굳어 있어서 자기가 살던 대로 나는 무조건 이 방식대로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이나 세팅을 잘 바꾸지를 못해요. 근데 삶이란 변화 속에 있어요. 고정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본인이 삶이 뭔가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새로운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불편하면 그 불편함의 원인을 찾아서 내 삶의 전반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어떻게 그걸 바꿔요? 사람이 바뀐다면 죽는다는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허상을 붙잡고 힘들게 살면서 괴로워요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내뱉으면서도 바꾸는 의지가 없어. 나는 이렇게 영원히 살래요, 절대 안 바꿀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삶에서 뭘 바꿔야 되냐? 다 바꿔야 돼. 삶이 흘러가듯이 그냥 바꾸고 싶으면 실험적으로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뭔가를 이런 경향이 있었으면 조금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라고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의 스탠스를 바꾸고자 하면 내 자신한테
환자한테 실험을 해보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렵다고 내가 살던 방식대로 자꾸 살라고 그래. 그 방식대로 사니까 자꾸 괴롭다고 말하면서 20대는 좀 바꾸고 50대 60대는 말은 해주는데 정말 눈꽃만치 바뀌어요. 근데 죽는 그날까지 뇌를 몰랑몰랑하게 만들고 자꾸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서 내 경험과 기억을 자꾸 새로운 걸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재정이 돼요. 매 순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데이트를 언제 마지막에 하고 안 하는 줄 아세요? 20대 초반. 그때 형성된 교육, 경험, 그런 걸 토대로 나머지 삶을 전체를 살라고 그래. 20대 때 형성된 거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전기차도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형성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지금은 모든 면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바뀌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AI가 나오고 대세가 AI고 세상이 AI로 인해서 재편되는데 AI는 남의 나라 얘기야.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그 AI 배워서 뭐 하겠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체를 파악을 하려면 그게 뭔지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뭔가 본인이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 그냥 그 걱정과 불안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지 적어보든지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실체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낱낱이 파헤치면 이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이렇게 나이가 60, 70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런데 뭐 지금 와서 뭘 해봐야 뭐겠냐. 언제까지 뇌를 자꾸 업데이트 시키면서 나를 힘들게 괴롭혀야겠냐. 뇌를 업데이트하고 경험을 업데이트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고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나가기 위한 방식이에요.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무생물이나 돌이나 광석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죽어 있는 것들이에요.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응력이 높다는 것은 더 생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나이가 들고 변화하기 힘들고 생명력이 꺼져갈 때 당연히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꺼져가는 불씨에 저항을 하려면 생명력을 키워야 돼요. 키우는 게 뭐다? 업데이트하는 거다.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다. 뇌가 굳어지지 않고 몰랑몰랑해질 수 있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면 되지 뭐. 어디 끝이 있다 상정하고 가지 맙시다. 완벽한 끝이 있다고 상정하지 말고 그냥 그 과정 자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힘든 삶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 계속 걸어나가면 뭐 그거야 언제 끝나든지 끝나겠지 뭐. 우리가 끝없는 삶을 사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명체면 생명체답게 생명력을 강하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 좋지 않겠어요? 변화를 수용하고 압박과 긴장을 낮추고 도전을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시키면서 자유롭게 다운됐을 때는 회복하고 유연하게 살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초보감 단이 드디어 4가지가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국단, 삼획단, 단홍단, 삼백단 4가지를 다 출시했고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어제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환도 아이들이 먹기가 괜찮아서 잘 먹고 있다. 환 잘 먹고 있는데 기존 환 단종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환도 그대로 계속 생산 중이고 단도 앞으로 계속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
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낀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단은 출시 기념으로 한정된 수량만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